2014년 10월, 깜깜한 밤, 북한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 앞에서 한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지뢰가 터지고 들키면 총살입니다. 그의 손에는 남쪽에서 날아온 전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왜 15살 아들과 12살 딸을 두고 이 어둠 속을 홀로 걸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강원도 김하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철원바로 맞은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맑은 날이면 남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저 너머에 6.25 때 헤어진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버지는 전쟁 때 국군이었다가 인민군에 끌려가신 분이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21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육군인데 북에서는 조선인민군이라고 부르죠. 10년을 복무하고 전역했지만 최전방 지역에 사는 사람은 민간 경비대로 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협동농장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밤에는 철책선 근처 초소를 지켰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시초소인데 남쪽에서는 지피라고 부른다더군요. 초소 근처에서 남쪽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이라는 곳이었어요. 목숨 걸고 몰래 들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다. 겨울에도 집안이 따뜻하다.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 선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밤 들을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최전방을 지키는데도 굶어야 할까? 왜 동료는 약 하나 없어서 죽어야 했을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6.25 때 남과 북이 갈라졌지. 같은 민족인데 말이야, 70년이 넘게 갈라져 있으니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밤마다 남쪽 불빛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13년 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쓰러진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업고 왔어요. 철수 아버지, 애가 며칠을 굶은 것 같습니다. 아들의 비쩍 마른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된 마음이면 아시잖아요. 자식 굶는 걸 어떻게 봐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장마당에 가서 쌀 좀 구해와요. 애들이 죽겠어요. 저는 그날 밤 장마당에 갔습니다. 중국 쌀 1kg이 10,000원이었어요. 한 달 농장 일당이 3,000원인데 쌀 1kg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아이들 먹일 생각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보안원들이 쌀을 압수했어요. 동무는 불법 거래를 했소. 저는 빌었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애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쌀은 빼앗기고 저는 비판투쟁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아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어지럽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이들 먹이려고 쌀을 산 게 죄인가? 얼마 후에는 딸이 아팠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피를 토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핵입니다. 약이 필요한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약이 없다는 뜻이었죠. 결핵약은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오는데 미국 달러로 100불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애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 가겠다고. 그곳에 정착하면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최전방 경비를 서니까 지형을 잘 알았습니다.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철책선이 어디가 약한지, 감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지. 10몇 년을 그 일을 했으니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늙으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나. 아버지는 70이 넘으셨고,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사라지는 수밖에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셨지만 조상님 묘소를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손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꼭 살려내겠습니다.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우물, 장독대.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2014년 가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을 골랐습니다. 초소 교대 시간은 밤 11시, 제가 근무를 마치고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총을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남쪽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뢰받을 피에 우회했습니다. 낮에 몇 번이나 확인했던 길이었습니다. 철책선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 구간은 오래돼서 철조망이 끊어진 곳이 있었어요. 몸을 낮춰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북한군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더 남쪽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국군 병사들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군으로 10년을 복무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을 봤어요. 하지만 눈앞의 한국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체격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우리 북한군은 대부분 비쩍 말랐거든요. 영양실조라 키도 작고 얼굴이 누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건강해 보였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체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지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겨울도 아닌 가을인데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소는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됐거든요. 추워서 떨면서 근무했는데.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바닥, 벽, 모든 게 말끔했어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그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북한군은 앉아 라고 명령조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존댓말을 썼어요. 그리고 컵라면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배고프시죠?
드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컵라면을 받아드는데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며 3분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그 병사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같은 군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세 번째 충격은 장비였습니다. 군복이 깨끗하고 튼튼했어요. 총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신발도 멀쩡했고요. 우리는 군복이 다 해져도 못 갈아입었거든요. 신발에 구멍 나면 천으로 막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거였어요. 경계는 했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욕도 안 했어요. 오히려 힘드셨죠, 놀라셨죠 하며 위로했습니다. 북한이었으면 매부터 맞았을 겁니다. 상급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가족은? 북에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 말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그 장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꼭 데리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6.25 때 남북이 갈라진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구나. 똑같은 한민족인데, 똑같이 군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피에서 하루를 보낸 뒤, 저는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합동신문이라는 걸 받았어요. 국정원이랑 군정보기관에서 나온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탈북했습니까? 왜 탈북했습니까? 북한군 배치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혹시 간첩으로 의심받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분들도 친절했습니다. 밥을 제때 주고, 잠도 재워주고, 담배도 피우게 해줬어요. 조사받는 사람한테 담배를 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탈북자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본주의가 뭔지, 은행은 어떻게 쓰는지.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특히 인터넷이요. 컴퓨터를 처음 만져봤거든요. 마우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일 놀란 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줬어요. 무료로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하네요.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서 영양제를 주고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먹으니까 체중이 15kg 늘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에 살이 오르고 피부색도 좋아졌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늙으신 부모님. 제가 사라진 뒤 어떻게 됐을까? 혹시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나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가능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세 식구면 3,000만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깨끗했고 안전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밤에도 밝았습니다. 북한에서 본 그 불빛이 여기였구나.